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와 헬스케어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기획에 대한 공부를 꽤 많은 시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계속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신사업 기획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나뉩니다.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거, 후보군을 발굴하는 거죠. 가능성 있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발굴된 후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선정된 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사업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발굴 전에 탐색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신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그 기업의 역량을 분석해서 아이템과 매칭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아이템의 후보 발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몇 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사업 아이템의 후보 발굴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아이템 발굴의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말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기회를 찾자. 세 번째, 핵심 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시장이라고 말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챕터에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태풍의 눈은 오히려 잠잠하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들었습니다. 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주식을 사고 팔 때 유명한 격언이죠.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끼기 기술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베낀다라는 건 되게 어찌 보면 어감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게 정말 부정적인 것만 있는지 혹시라도 긍정적인 것도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태풍의 눈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한 중반쯤 된 것 같은데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트위스터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미국의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두렵고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대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있죠. 당시에 영화를 보면서 현대의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아직 토네이도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쯤 보면 주인공들이 목숨을 걸고 이 바람을 센싱하는 장비를 토네이도의 회오리 바람 중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도 함께 강풍의 중심에 싹 들어가게 되는데 순간 극장 안이 잠시 묘한 정적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유인즉슨 그 무서운 회오리 바람의 중심부가 역설적이에도 세상 잠잠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태풍의 눈은 오히려 더 잠잠하다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장의 상황을 경험해보면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과 유사한 사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비즈니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중심부에 진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시장 변화를 이미 인식했다면 그 시장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장벽을 높여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의 변화로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 건너 불공유 하듯이 남의 일들을 구경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전략적인 선택 방법이 태풍의 주변부를 연구하고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의 사례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것으로 청바지의 탄생 스토리가 자주 인용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라는 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부 지역에 금이 나온다라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민으로 와서 미국 땅에서 동부 지역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뉴욕을 중심으로. 근데 서쪽에 지금의 뭐 LA 저쪽에 텍사스 이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금을 찾아서 다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 되면 서부 시대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난 거는 다 전부 다 사람들이 금이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 골드러시 붐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 지역의 금광을 쫓아서 일확천금을 노릴 때 제이콥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금을 쫓아서 간 사람들이 입을 만한 광부들에게 필요한 질기고 오래가는 바지를 만들면서 그 당시엔 상상도 못했던 천막용 천으로, 원래는 사람 입으라고 만든 천이 아니었어요. 천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 천과 그 천이 질기기 때문에 고정시키려면 철로 만든 리벳이라고 하는 못 박듯이 옷에다가 사용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세계적인 브랜드인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리바이스는 그 이후 단순히 청바지 만드는 회사만이 아니라 청바지 제조에 필수적인 수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 회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사례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스마트폰 시장의 탄생과 급변의 시기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비즈니스 자체에 투자를 하고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변 시장의 흐름을 잘 쫓아서 성공한 다양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카카오톡입니다. 스마트폰의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다시피 하는 급한 변화의 상황에서 그들은 중심이 아닌 주변의 기회를 볼 줄 알았고, 도전 가능한 과제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굴하는 영리함으로 초기에 사업 안정화까지 연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성장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저희가 체험했고, 어떤 비즈니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심부가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 분명하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쯤은 중심에서 좀 떨어진 변화의 중심에서 떨어진 변화의 주변부들을 보면 일종의 연쇄적인 반응으로 예상이 가능한 시장의 미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파악해서 발굴하는 신사업 아이템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주식 거래 전문가들이 남긴 명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설명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는 이 말은 너무 욕심을 내느라고 최저 가격에 사서 최고 가격에 팔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실패하는 투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언이었을 겁니다.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물구나무석이나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면 무릎과 어깨가 거꾸로 되죠. 이때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어떤 미래의 예측치를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 조언에서 약간 다른 측면의 시각을 가져볼까 합니다. 발바닥이든 무릎이든 그리고 어깨든 머리 꼭대기든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면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 추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끊임없는 분석도 실시간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정 산업군들은 이런 주식의 등락처럼 연속된 사이클 혹은 추이를 보이면서 그 현상이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시장성 있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처음 등장하면 초기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구간이 생기거나 잠시 하향되는 마이너스 성장의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 생명력이 약한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아예 전락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난관들을 뚫고 올라가서 더 큰 산업 규모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산업의 성장 사이클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비즈니스 아이템 창출 혹은 비즈니스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산업의 사이클과 관련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상당한 업력과 네트워크를 동반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한 태양광 산업의 사례에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 사례로요. 유가 상승과 함께 새로운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공급 과다 현상과 함께 제품과 설비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뒤늦게 참여한 후발주자 업체들이 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불어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발생해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아주 급락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산업 자체가 아주 저가로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이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던 한국의 그룹이 하나 재벌 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한국의 바로 한화그룹이었습니다. 한국의 한화그룹은 시장의 쇠퇴 시기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기존 산업 인프라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그 이후에 태양광 산업은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한화큐셀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세계 1위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그 산업 자체를 쌀 때 들어가서 비싸게 만든 거죠. 시장의 산업 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또 소개합니다. 특정 산업에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생산자 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많은 수로 다수로 흩어져서 존재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산업군은 아직 성장의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일종의 예전 과거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 단계의 역할을 소수의 기업에서 독점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을 분야마다 부르는 용어가 각각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익숙한 컨텐츠 업계에서는 그것을 바로 뭐라냐면 MCP라고 합니다. 마스터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중간 거래, 중간 유통상을 대형 기업이 아예 집어먹는 겁니다. 이런 역할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아예 성숙기 단계로 진행이 되었고 대형 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영화도 잘 보시면 예전에는 극장이 다 제각각 있었는데 이제는 대기업들이 위주로 해서 영화 배급이나 상영을 한단 말이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경한 산업군 중에 반도체 유통업계가 전형적인 이런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수많은 유통 전문업체가 중소규모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 시장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 시장이 갑자기 성장 시기가 일어나자 이 업계에서 유통업은 대형화된 기업으로 역할이 다 넘어갔고, 제가 잘 아는 어떤 국내의 한 기업은 현재 그 시장에서 일정 성과를 얻어서 이제는 아예 반도체 업종을 벗어나서 새로운 유통업을 통해서 완전히 제3의 사업 영역에서 상장까지 이루는 큰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끼기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끼기. 우리가 베끼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하지만 베껴서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누군가는 말을 했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모방은 허용되지만 표절은 용납이 안 된다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재창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딘가 존재하는 사례를 가감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것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베끼기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과 판단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베끼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하자면 베끼는 범위가 누군가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둡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 부분을 간과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베끼기는 예술의 표절 시비와는 달리 법적인 영역으로 명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베끼기 기법을 사용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사한 다른 시장의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맥주 산업을 본따서 성공한 아프리카의 임팔라 맥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렴한 맥주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떤 기업이 그들에게 재료비와 주류 세금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숙제가 많았습니다. 동일한 시장의 장벽이 일본 맥주 시장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맥주의 세금이 높기로 유명했는데 메가와 호프라는 원료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점점 더 올라가는 시장의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맥주 브랜드들은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맥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개발된 것이 재료를 쌀과 옥수수로 대체해가지고 발포주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의 저가형 맥주 시장이 완성된 것에서 착안해서 임팔라는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타피오카를 활용한 새로운 맥주를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이 타피오카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버블티를 먹을 때 이 버블티에 버블 들어가죠. 이 쫀득쫀득한 거. 이 버블티의 주 원료가 바로 타피오카랍니다. 어쨌든 10억이 넘는 아프리카 대륙에도 맥주 산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 현황에 맞는 아주 초저가형 맥주 시장을 공략했던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유명한 맥주 브랜드,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인 밀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 생산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유사 시장 사례인 일본의 케이스를 제대로 학습해가지고 아프리카 현지의 상황에 적용을 했고 재료비 절감과 세금을 낮추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해서 한 병에 50센트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1,000원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에서도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광고하기 시작해도 필라이트라는 맥주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가형 맥주고 이 재료가 달라서 그런지 뭐 이거는 강의 시간에 해도 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맛이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필라이트라는 맥주가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일본이나 또 방금 보셨던 임팔라 같은 사례를 효과적으로 잘 베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에 안착을 한 거죠. 시장 베끼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와 적용 기법입니다. 우리 기업이 모방하기에 적합한 사례에
그것에 대해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행히 많은 정보가 공개 가능한 세상입니다만 한 기업의 핵심 전략에 관한 정보는 의외로 비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인터넷 서칭으로 조사한 어떤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 회사를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조금 있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의 사례를 우리 기업의 현실에 적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유사하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시장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적용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일본에서는 쌀과 옥수수였지만 아프리카에선 타피오카로 바뀐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